미국이 한 8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를 지금 스스로 그것을 사실상 파괴하고 해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의 보통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연세대 정치학 명예교수시죠. 문정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또 책을 내셨는데요. 요즘같이 이 책 문구가 와닿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는 짓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일단 미국 외교의 실패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거는 이라크 침공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아프간 침공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북한 핵 문제 풀릴 듯 하다가 결국에 망가뜨린 게 이제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어렵겠죠. 뭐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관세 전쟁, 이와 관련해서도 평가가 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관세 정책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는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은 관세 정책이 잘하는 것이고, 결국 미국에 이익을 주고 결국 세계에도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궤변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관세 정책의 기원은 뭐 엄격한 의미에서는 소위 해밀턴이라고 하는 산업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롤 모델로 하는 것은 그 미국 25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맥킨리 네. 대통령이 1893년 이제 미국이 그 경제 불황에 들어가니까 관세를 이용해 갖고 미국의 세수도 늘리고 그러면서 경제도 살린다라고 하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네. 그다음에 1930년 스무트 홀리 액트 통해 갖고 또 관세 정책을 폈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터 나바로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부를 지금 증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피터 나바로가 얘기하는 거 보면 관세는 바로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관세는 국가 안보고, 그리고 관세는 세수를 증가시켜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6조 억불 정도의 세수를 증가해서 결국 지금 미국이 국가 채무가 한 36조 정도 되는데 그거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말도 안 된다. 그 기준 자체도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지만 사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평하고 있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나라가 지금 다 협상을 위해서 뭐 중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좀 보복관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는 모두가 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뭐 긍정적인 평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시각이거든요. 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 놓은 게트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브레튼 통화체제라고 하는 것들, 이 자유 국제주의적 질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의 동맹이라는 국가들이 다 거기에 수혜자들이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 미국은 호구가 돼버렸고 이걸 고쳐야만 미국이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미국이 다시 안전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결국에 그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고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미국이 힘이 있다는 것. 미국의 힘은 구매력인데 그 구매력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글쎄요. 지금 보면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국하고 EU 같은 데는 이제 보복 관세에서 이제 다툴 준비가 돼 있고 캐나다 지금 다투고 있고 그다음에 멕시코, 한국, 인도 같은 데는 미국에 대해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시간을 두고 나면은 한미일 삼국이 공조할 수도 있는 거고 한중일 삼국이 또 유럽하고 EU하고 공조할 수도 있는 거고 변수는 많을 건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런 일방적 정책을 계속하느냐 이건 지켜봐야 될 거죠. 그러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관세라는 게 미국의
결국 인플레를 가져올 거고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사실상 세금 매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들 주장은 단기적으로 고통은 구조조정의 고통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부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미국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처럼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그 부정적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를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럼에도 이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있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고서는 뭐 1년에 9조 달러인가요? 뭐 그 나가는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자를. 이자가 1조 달러 정도 1조 달러 이상.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떤 반발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가장 큰 선거 공약 중에 하나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제 파생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정치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중간 선거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원에서 지금 3석 공화당이 많이 갖고 있고 하원에서 6석을 갖고 있는데 만약 관세 정책이 결과로서 인플레가 고조가 되고 오히려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더 잃게 되면은 그 중간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소위 이익을 갖고 계산하는 분인데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간 제가 볼 때 만약 국제사회가 연대를 해갖고 오케이 미국 없는 우리 세계 질서를 만들자. 자 우리 WTO 살리자. 미국 안 와도 좋다. 우리끼리 하나의 열린 경제 블록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담론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계산은 그분이 뭐 거래주의 시각이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후려치면은 우리가 구매력이 있으니까 다른 국가들이 굴종적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다음 미국으로부터 이탈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정치적 실패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책에서도 언급하셨던 것이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또다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급하시는 예상되는 실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8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를 지금 그것을 만든 미국이 스스로 그것을 사실상 파괴하고 해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미국이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미국이 그 상실하게 되는 국제사회에서의 정통성, 평판 이런 것들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들이 만드는 소위 동맹의 네트워크라는 게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그걸 깨는데 그걸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더 큰 거는 미국이 나를 어떻게 믿느냐. 4년마다 대통령 바뀌는데 그때마다 대외 정책이 바뀌고 외교안보 정책이 바뀐다라면 우리가 미국 그거 어떻게 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을 지금 당장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위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좀 저런 식으로 잘못되면 미국이 보통 국가가 될 거예요. 오히려 중국하고 소위 견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소위 영어로 ordinary state, 하나의 보통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도 패권 국가에서. 패권 국가에서 반면에 이제 중국은 점진적으로 국력을 증가시킬 거고 러시아는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인도 같은데 국력을 증가시킬 거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0년 동안에 미국이 자애로운 패권 국가로서 베풀다 보니까 미국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움츠러드는 미국에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미국에서도 이 경제 관련한 이 정책 때문에 논쟁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요. 뭐 폴 크루크먼 교수도 미친 짓이라고 이 관세 전쟁을 표현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근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확신에 찬 독주, 이거를 현재 기존의 미국에서는 막을 수 있는 세력이나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뭐 미국 갔다가 며칠 전에 돌아왔지만 한 달 있으면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파격적인 그게 트럼프를 보통 disruptive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disruption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관행을 파격적으로 깨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disruption을 넘어서 지금 destruction 파괴로 가는 건데 아마 누구도 그렇게 저런 속도로 지금 소위 정부의 규제를 없애고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소위 사이즈를 줄여나가고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자신도 놀라는 게 지금 미국의 가령 워싱턴에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초당적인 띵크탱크인데 그리고 의회에서 사실상 법안을 통해서 만든 연구기관인데 띵크탱크인데 그거 지금 완전 해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용하고 있는 그 로널드 레이건 센터의 빌딩을 사용하는데 저도 거기 펠로우였고 그거 지금 되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이건 행정부 때 민주공화당이 합의해서 만든 게 미국 평화연구소, US Institute Peace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빌딩이 마음에 든다고 결국 그 해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다음 USAID, AID도 그렇게 이제 해체해버리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건 예상 밖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기 때 자기 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 못했던 게 심층 국가, 딥스테이트 때문에 그런 건데 관료주의. 이번에 그냥 완전히 치겠다. 자기들에게 충성하지 않은 관료들 다 치고 네. 내식의 미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미국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뭐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결국에 거의 600만 이상이 전 미국에서 모여서 1,500 지역에서 그 대규모 60만. 60만에 네, 60만이 모였다고. 60만이 모였던데 하여간 60만 모였는데 하여간 전국적으로 이제 그 열렸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니까 모르죠.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걸 Insurrection Act라고 해서 그런 걸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그 과거 19세기에 있었던 법안인데 그걸 갖고서 지금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이고 미국이 저렇게까지 변모할 줄은 저 자신도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미국을 오래 관찰한 사람으로서 예상 밖이죠. 네. 근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 개혁이라는 거, 특히 한 국가에서 개혁이라는 거는 정말 뭐 혁명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런 파격적인 저런 조치들이 있어야지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그 동정론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원래 피스밀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칼 파퍼 같은 철학자가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파격적 단화가 아니고 조금씩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걸 아주 헤쳐나가는 그러면서 타협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개혁을 하는데 그게 민주주의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건 그 자체가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파격이 있고 쇼크가 있고 충격이 있어야 된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개혁인지. 그러니까 미국을 빛나게 한 게 유세이드, 그 대외 원조처 같은 건 정말 미국을 빛나게 한 그런 조직인데 그걸 깨뜨려 버리고 우드로 윌슨 센터 하면 미국에서 가장 초당적인 띵크탱크라고 하는 것을 뭐 며칠 만에 완전 해체해 버리고 그다음 거기 있는 연구원들 전부 다 해고 통보를 이게 우리가 아는 미국인가? 그렇잖아요. 미국이 원래 이제 그 영국 식민지하에 있었을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떤 미국을 만들 건가? 그때 이제 보스턴 지역에 이제 지사를 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게 The Shining Church on the Hill, 언덕 위에 아주 빛나는 교회 같은 모든 다른 국가,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되는 네. 그런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그런 Shining Chapel on the Hill, 언덕 위에 그렇게 빛나는 그런 교회당인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네요. 네. 하긴 미국에서 어떤 그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내 문제는 모르겠는데 지금 외국에서도 그동안 동맹국들서부터 불만과 그다음에 저항이 격렬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상당히 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외교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죠. EU하고도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뭐 이유는 뭐 지금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EU야말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악랄한 무임승차국이다. 그것도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EU 국가들 전부 다 모여서 소위 미국을 호구로 삼고 미국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가져갔다. 이제 그걸 바로잡겠다는 거거든요. 더해서 뭐 가령 나토 같은 조직도 결국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나토에서 지금 GDP 대비 2% 내겠다는 국가, 3% 내는 국가, 5% 내겠다는 국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좀 차등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토 총사령관직을 항상 미국 사성장군이 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에 미국이 유럽을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특히 독일 같은 국가가 국방력 증강시키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미국의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똑같은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앞장서서 나서서 나토를 만들고 독일을 그냥 무장해제 상태에서 소위 국방력에 집중을 못하게 만든 게 그런 목적 갖고 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박스를 또 열어버리는 거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런 조치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지금 나오는 그 언론의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을 되게 반기고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미국의 동맹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요. 뭐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우선 대표적인 게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한중일 3국 통상장관 회의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러고 그다음 한중일 3국 FTA 같은 것도 빨리 지금 조속해서 나가자겠다는 거고 그다음 유럽에 계속 주파를 던지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이거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 국가로 소위 등극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뭐 중국 자체도 사실상 트럼프 조치가 엄청난 충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일종의 해칭 전략으로 결국 유럽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관계를 돈독하려는 것 같아요. 그 생존을 위해서 경제가 너무 치명타를 받으니. 그렇죠. 뭐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나빠지면 정통성이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시진핑 주석 자체뿐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네. 정통성과 소위 존립 이유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죠. 그건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의 정통성을 살리는 것은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해주고 미국이 과거에 가졌던 경제력을 다시 복원 회복시키는 게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목적인데 뭐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국내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트럼프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미 싱크탱크들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미 연구들이 쭉 나와 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뭐 이제 그게 뭐 프로젝트 2025라고 해서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에서 뭐 했던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다음 마가 그룹에서 만든 프로젝트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 티파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보수적인 집단들 그리고 그 티파티가 나중에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이렇게 전환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괜히 국제사회에 있어서 패권적 지도국가가 된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걸 사실상 희생을 했다. 이제 미국 걸 찾아올 때다. 세계가 퍼스트가 아니고 아메리카가 퍼스트다. 미국이 우선적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전쟁에 우리가 너무나 관여를 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 본토 방어가 중요한 거지 다른 데 가서 무슨 세계 경찰이 돼서 다른 데 가서 전쟁하는 거 우리는 반대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 일자리가 더 중요한지 해외에 원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의 아주 그 본능적인 인스팅티브한 그 본능적인 그런 리더십, 거래주의적 스타일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면서 지금 정책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여러 시각이 있어요. 네. 하나는 결국에 그 마가해서 미국 우선주의가 있고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하고 공화당 내부 쪽에서는 과거 미국의
그 보수주의들이 얘기했던 미국이 계속 패권 국가로 남아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동맹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가령 마르코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이나 마이크 월츠 그 안보보좌관 같이 원래 니오콘이었어요. 네. 니오콘이라는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되고 그리고 미국적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게 이제 니오콘인데 그런 엘리먼트도 좀 있긴 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럽을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이 유럽과 중국 전부 다 똑같은 비중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야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에 이제 일부에서는 미국이 그럴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동은 버리자. 중국이 제일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자. 그래서 그걸 프라이어타이저라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하여간 넘버원 우선순위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sphere of influence라고 해서 세력권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트럼프 생각은 이거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동부 유럽, 그건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세력권에 속하지 않느냐. 그냥 내깔에 두자, 러시아가 하게끔. 미국은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부, 남미, 북미, 캐나다, 이거는 미국이 독자적인 세력권이니까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면 여기 진짜 쟁점이 되는 거 중국이에요. 네. 그러면 동북아, 동남아 이게 전부 다 중국의 세력권에 속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아는 트럼프는 그걸 사실 인정해 주자는 게 강한데 다른 아까 마가 세력들 일부하고 그 니오콘 세력들 그걸 아메리칸 프라이머시라고 하는데 미국 최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한 측면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이쪽에 대한 그 전략, 이것도 외교 전략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우선 뭐 시작한 게 그 기본 구상은 그 오바마 행정부 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사실상 그 아이디어,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컷 캠버리 결국 그 인도 태평양 구상을 얘기해서 그걸 그 당시에는 피보트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또 아시아 리밸런싱이라는 걸 갖고 나왔었는데 그걸 인태 전략으로 만든 게 트럼프인데 네. 그러나 지금 트럼프 2기에 와서 보면은 인태 전략에 그렇게 역점을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제까지 모아는 언론에서 뭐든지 최고의 적은 중국으로 설정을 하고 중국을 억누르기 위한 모든 조처들, 포위 전략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표현들을 하고 트럼프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타이완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지금 미 국방성이나 그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은 전부 다 하여간 타이완 방어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건 미국의 이익에도 사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타이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거든요. 트럼프 1기 때는 기억나실 거예요. 트럼프가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차잉원 대만 총통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전혀 컨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국방성에서는 모든 플랜을 소위 대만과 남중국해 중심으로 짜고 있는데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분명한 게 안 나왔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미 국방성이 소위 인트림, 그러니까 임시 국방 전략 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네. 예, 거기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왔는데 좀 이따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국가 전략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마가의 경우는 중국의 위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약,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테러리즘 이런 게 오히려 중국의 위협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다룰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난주에 이제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 중에 뭐 대표적인 게 그 마이클 월즈가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임 국장들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벌써 늦어졌거든요. 뭐 제가 알기에는 마이클 월즈가 선임 국장 한 4-5명 정도를 추천했는데 비서실 인사 담당 그래서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것뿐 아니고 지금 NSC에 있는 일부 선임 국장들하고 일부 직원들을 트럼프가 이번에 해고를 했어요. 네. 이게 그 루머라고 하는 여자 기억날 거예요. 31살 먹은 여자인데 유튜버인데 아주 마가의 그 열렬한 이제 전사죠. 그 루머가 트럼프를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때 결국에 NSC의 충성부자들이 없다. 이 일부는 대통령 후보가 다른 시각을 간다. 이런 친구 갖고서는 마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들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이크 월츠 같은 네. 지금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국가안보보좌관조차도 마가의 그런 전사들이 한마디에 결국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갈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불안정해 보이는데 기준도 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자 사태도 있고 대만 해요. 그 대만 침공에 대한 이슈.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보여줬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얘기한 대로 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이제 그 손을 대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 가자 사태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손을 댄 거고, 그러니까 우선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걱정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만 해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아직까지 그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미국 가서 제 랜드 연구소도 들렸고 버클리에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는 게 그 아시아 강경파들 얘기는 원래 그 대만 해협의 그 위기가 2027년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20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 기념이니까 그때 기념비적 하나의 작업으로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방성에서 준비를 해왔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대만은 해협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 전쟁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아니면 중국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호작용적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 봉쇄 같은 걸 해서 이제 군사적 행동을 보이면 미국에 그래서 대항을 하고 그럴 건데 그런 상황이 아마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하기에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고 또 시진핑 주석도 전쟁을 하기에는 실용적인 사람이니까 결국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소위 에스컬레이션, 확전의 가능성은 두 지도자가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걱정 주장하는 거는 만약 관세 부분에서 경제 부분에 미국과 중국이 겨루다 보면은 이게 군사 부분까지 소위 확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건 미중 관계를 오랫동안 관찰했던 사람들은 하여간 두 지도자가 상당히 고압적이긴 하지만은 전쟁은 피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도 그쪽에다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무슨 아메리카 포스트 이 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적 인식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의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메리카 퍼스트하고 팍스 아메리카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이 먼저주의고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이 세계 경찰이 돼서 모든 분쟁에 개입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결국에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맹한테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용인해주고 대신 군사적으로 그들에 대한 이제 그들의 충성을 받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팍스 아메리카 컨셉인데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팍스 아메리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계 경찰 안 하겠다는 거고 아메리카 퍼스트주의고 그리고
2017년 기억날 거예요. 우리 저 한반도에 엄청난 위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 기본 인식은 그쪽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미 본토 위험만 없으면 who cares. 누가 신경 쓰겠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마가들이 그런 시각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마가들이 이제 그런 시각을 강하기 때문에 왜 주한미군 도와야 되느냐. 뭐 이런 시각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마가 쪽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하나의 인계철선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하면은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해갖고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들으면 엄청나게 분개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가의 정서고 그리고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반도에 와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런 시각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그 미국의 지금 외교 정책이 트럼프 2기에서 확 바뀌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자꾸 트럼프 욕만 해서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건은 크게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트럼프한테 충성해서 방위비 분담 더 내려면 더 내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전략적 유연성 받으라면 받아서 뭐 주한미군이 인앤아웃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만해 그다음 남중국해에서 군사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 군사적 지원하고 이런 걸 해서 그다음 관세도 결국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미 FTA를 완전히 지금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수용을 하고 하는 이 방법도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그건 아니다. 그 따질 거 따지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아주 강한 협상에 들어가는 건 뭐 트럼프한테는 뭐 먹히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그 입장을 취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거래해서 우리가 생기는 게 없으면 왜 우리가 미국 동맹이라고 미국에 충성하겠느냐. 우리가 다른 길을 찾겠다. 가령 한중일 삼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북중러하고도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디에 생존 공간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디버시피케이션, 다변화이기도 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로부터 벗어나는 사실상 출구 전략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세 가지로 딱 잘라 나눌 수 없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서 상당히 그 정교한 대안적 전략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세 가지 다 상당히 나 스스로 피를 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정책들이네요. 그러나 뭐 방법이 없네 근데. 아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방위비 분담비 100억 불 내지 않으면 우리 주한미군 감축 철수하겠다. 그럼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거는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국은 지원군. 심지어 미군이 철수해도 관계없다. 대신 동맹은 유지해서 해공군하고 쉽게 해서 확장 억측만 제공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중심돼서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역으로 좀 요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대도 니즈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걱정하는 게 지금 북한 핵 문제에서 코리아 패싱 일어날까 걱정을 하는데 사실상 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대화해갖고 협상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렇잖아요.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 핵무기 이 활동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면 우리 앞에 나쁠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 거 그건 블레싱 해주고 그다음 관세 정책, 경제 정책 같은 건 뭐 우리의 입장은 뭐 명확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지금 미국 시장이 우리 전체 수출의 한 16% 정도 되는데 그걸 줄여 나가야 돼. 10% 이상 이하로 줄여 나가고 그다음 우리가 소위 경쟁력 있고 승산 있는 품목 중심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변화시켜서 다종화 다변화시켜서 새로운 그 경제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려고요. 그러려고 하면 RCEP 활성화시키고 CPTPP도 우리가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하고 그다음 한중일 삼국 FTA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WTO가 활성화돼서 다자무역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지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그저 중앙대 이혜정 교수 같은 경우는 나보고 교수님 이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라고 하는데 지옥문이 열려도 뭐 살 길이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뭐 분명하네요. 단지 이제 그것을 실행할 용기, 그다음에 각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좀 점검하는 거. 요게 좀 필요하겠네요. 결기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근데 결기를 가는데도 무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모는 안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세에 대해서 정확한 맥락적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 그걸 하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또 지금처럼 양극화돼 버리면은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미국이고 다른 그렇죠. 한쪽에서는 반미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또 외부 그 환란, 외부의 환란에 대해서는 또 똘똘 뭉쳐서 극복했던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도 어떻게 좀 전 국민이 뭐 정부, 뭐 정치인 모두가 다 단합이 돼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